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화천 대유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이 와중에도 이재명이 거의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뭐 후보가 그리고 확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문가리 쪽은 또 이재명에 대해서 검경을 통해 가지고 네네. 엄청 지금 보호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주위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번 당하면 예. 이게 막 물론 이제 조사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것도 엄청난 이제 모멸감을 느낌이지만 예. 압수수색 특히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한번 받으면은 이게 뭐 완전히 사람들과 물건들을 막 그냥 한꺼번에 그냥 정말 마치 뭐 그냥 그 옛날 나치들이 하던 식으로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모멸감도 느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이번에는 유동군에 대한 그 거주지를 뭐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면담도 하면서 아주 뭐 휴대폰을 버렸니 안 버렸니 하는 얘기들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 참 저런 압수수색 뭐하러 했나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뭐 유동군에 대해서 막 유동군이 막대한 금원을 막 강제적으로 뭐 좀 요구했다 사실상 공갈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작 뭐 8억 원, 9억 원 뭐 뇌물로 지금 일단 뭐 영장이 발부됐는데 뭐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유동군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유동규에 대한 그 꼬리 자르기가 지금 완전히 뭐 노골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보통 그 압수수색을 가게 되면 이제 미리 한 30분 전에 가서 지켜보고 네.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도 같이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 오면 압수수색 왔다고 하고 영장 이렇게 보여주고 네. 자세히 안 보여줍니다. 꼼꼼하게 보고 읽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안 봤다가는 압수수색 대상을 그렇습니다. 장난을 치죠. 네네. 그러고는 또 그 다음에는 전화기 좀 내놔라 네네. 해가지고 전화기를 일단 뺐고 네. 그 다음에 차에 가자 해서 이제 차에 네. 따라가가 차에 또 뒤집니다. 트렁크하고 앞에 네. 글로브 네. 이런 데 또 그러고는 이제 방을 하나씩 다 뒤지죠. 네. 그리고 보통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중요하다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집도 나오고 사무실도 동시다발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까지 같이 뒤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들고도 가고 네네. 그런 포렌식 기계를 갖고 와서 네, 그 현장에서 자리에서 직접 이제. 포렌식하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정신없이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3시간을 검사가 혼자 먼저 들어갔어. 네. 유동규하고 이야기하고 네. 심기가 불편하냐 뭐 저 이재명을 들고 받을 거고 관련해서 다 불 게 있냐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희한한 거는 29일 날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23일 날 거기에 월세를 얻었다. 네. 용인에 뭐 새롭게 예. 월 50. 네. 마누라하고는 또 이혼까지 했다. 네네. 다 작전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거 집에다가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건데 자기 집에 압수수색을 피하고 새로운 그 오피스텔 거기에 뭐 지가 가져가는 것만 압수수색을 했을 하는 건데 거죠. 네.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요 아무리 지하도요 자료가 많으면 뭔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압수수색은 어느 때쯤 나올 거라고 당사자가 알고 있다가 대부분 당하지. 네네. 아무 생각도 없다가 느닷없이 당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올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우고 뭐 없애고 하는 나름대로 다 대비를 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압수수색을 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꼬리가 잡혀서 그걸 갖고 또 시비를 걸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걸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오피스텔에 뭐 달랑 옷 몇 가지만 들고 가면 그렇습니다. 전화기도 바꿔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옷에 호주머니만 좀 털고 가면 네. 넣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뭐 던졌다는데 한쪽에서는 CCTV가 있는데 전화기가 던진 게 없고 없고 또 드러나지 한쪽에서는 던지면 베란다 위에 네. 이렇게 툭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 밑에 층에 네. 그런데 그 베란다나 이런 쪽에서 떨어진 게 없고 네. 오히려 뭐 그쪽에 뭐 병원이 있었다는데 그런 쪽에 사람들이 왜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느냐고 뭐라고 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얘기까지 뭐 상세하게 설명까지 했는데도 말 안 못하지 않았다는 네, 여기에 얘기 뭐 떨어질 수 없다고까지 네.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유동규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도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말을 갖다가 막 하는 게 전화기를 지인한테 맡겼댔다가 무슨 수리점을 맡겼다 했다가 네.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검찰은 이전에 유동규 전화기를 찾으려고 하는 의사도 없고 네.
그 유동규가 그 뭐 하천 대유하고 같이 사무실 차린다는 뭐 유원 어디서 뭐 거기는 갔겠지만 그 뭐 별로 갖다 놔는 것도 없을 거고 그렇죠. 요즘 생긴 거라 네. 결국 유동규에 대해서 압수수색으로 얻을 거는 하나도 없고 네. 다만 유동규가 심기 변화를 일으켜서 네. 이재명이 시켰다라든가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여요. 네. 검사가 2시간 이상을 대하려나. 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또 경찰이 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한 자료를 시시하면서 네. 뭉갠 거를 봐도 네. 검경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언론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정리하는 것이지 이거는 수사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려면 김만배에 대해서도 저기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그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만배에 그런 걸 또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떻게 보더라도 김만배가 이재명이 재판 전후로 8번을 만났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지난주 네, 금요일 네, 날 네. 작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까지 8번 9월 8월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니까요. 예, 재판이 이제 전원 합의체에 해부된 게 2020년 6월 15일이고 그렇습니다. 대법원. 네. 그리고 6월 18일 날 무죄 네. 네. 법리 주장이 있었고 네. 7월 16일 날 최종 판결 무죄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그 합의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5번, 네. 전원 합의체로 통과된 이후에 1번,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2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권순일이 화천 대유에서 등장해서 네.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앞뒤가. 곽상도 아들이 7년 근무했다는데 처음에 280인가 시작해서 끝날 때 380 받았다. 네. 네. 그럼 퇴직금이 한 2,500 정도 나와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본봉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근데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50억이라고 네, 네. 그러는데 뭐 떼고도 세금 떼고도 28억을 받았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곽상도가 뭔 기여를 했는지는 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네. 지금은 우리가 일부만 나오고 있고 네. 다 안 나와서 그런데 네. 곽상도보다 어떻게 보면 곽상도는 이재명이하고 직접 얽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추미애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편하게 인용할 수 있어. 네. 요즘 뭐 SK가 막 닥치는 대로 고소한다면서. 네. 네. 그래서 추미애가 뭐랬는가 하면 최태원의 사면과 네. 또 특검에 네. 박영수 특검에 최태원이가 83억을 미르재단에 줬음에도 네. 불기소 처분됐지 예, 않습니까? 불기소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곽상도는 박정권의 사람이고 그리고 박영수는 그걸 직접 또 해줬고 네. 그러니까 박정권에서 사면 받을 때 관여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SK 정권이 돈을 대준 거 아니냐. 네.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추미애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린 추미애가 하는 이야기를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럼 박영수는 뭐 봐줬다. 네. 또 그래서 들어올 수 있고. 네. 곽상도는 사면되는데 그냥 그렇게 보면 최순실이 또 저 변호사 변호사는 이경재는 왜 또 거기서 나와 하는 부분에서 이경재는 최순실이 실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을 움직여서 행여나 사면을 받았다면 이경재가 나오는 게 말이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경재는 그렇다는데 근데 이제 곽상도가 그런 거를 기여해 가지고 뭐 아들이 거기 있고 또 돈을 그 정도로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왜 권순일은 돈을 저렇게 작게 줬을까? 네. 연봉이 뭐 1억 8천 정도밖에 안 네. 되잖아. 예.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 곽상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후 확인되겠지만은 하여튼 그 곽상도 아들이 만약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뭐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권순일 같은 경우,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것인데 왜 이런 정도로 된 것인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뭐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예전부터 좀 이렇게 이런 로비나 이런 거에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예전 분들은 검찰을 더 높이 보기 때문에 그 뭐 법원하고 검찰 쪽의 로비 자금의 규모가 한 10배 정도까지도 차이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기준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순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가 무죄가 나오는 나옵니다. 거죠. 파기환송이니까 무죄죠. 네. 자 그렇다면 근데 권순일이 보니까 이제 전원 합의체가 된 이후에 이 무죄 논의를 주도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대법관들 중에 대법원장이 최고의 어떤 직위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재판에서는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하기는 뒤로 어렵- 빠져 있고. 예, 뒤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주로 이제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제 이를 이제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 최고 참이었잖아요. 예,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임기가 가장 먼저 선임되어 그러니까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서열상 이제 넘버 2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분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또 당시 이제 박성옥 대법관 등 이제 좀 대석부는 보수적인 성향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뭐 민변과 관계가 깊거나 아주 진보적 성향이 뚜렷하신 대법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확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냥 권순일 대법관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는 무죄 의견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 재판 연구관들과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의견 평의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죄 의견을 좀 밝히셨다는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순일이 무죄 의견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하게 된 계기가 이재명이 TV 토론회에서 말을 했는데 네네. 보통 이런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퍼블리시라는 부분은 종이로 네네. 나가는데 네. 그것이 퍼블리시라는 용어가 맞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출판물이 아니라 네. 이제 TV 영상을 통해서 네.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넓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뭐 그걸로 무죄로 때렸다는 거 뭐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변호인단이 아마 그런 식의 의견을 표력했을 텐데 뭐 거기에 100% 동조했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런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 참 황당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그렇지만 뭐 물론 그 연원을 어떤 어원의 연원을 따지면 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표현했다는 그 이야기 퍼블리시라는 것이니까 이게 출판, 적극적인 의사 표현 이런 거에 더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이런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그 집에 선관위가 보내오는 선거 홍보물 그 종이 그런 거를 보는 사람이 얼마가 있으며, 이제는 뭐 종이 신문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제한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의 견해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토론회이고, 토론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 대법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토론에서 어떤 뭐 김영환 당시 후보라던가 뭐 이런 경제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사실의 왜곡이라든가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전부터 언론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엄청나게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론에서의 질문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답이니까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사회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어떤 견해는 지금의 어떤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전남의 한 지자체 단체장은 똑같은 경우에 권순일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가 네. 그 의견을 다르게 내가 또 그 사람 유죄가 확정됐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또 그 전남의 한 지자체 단체장은 완전히 다르게 그렇습니다.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견해, 제가 그 당시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보면서 제가 저희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현재 그 대법원 판결의 그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발언이 나오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전후 좌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판단해야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아니다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선거만 엄청난 일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관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기소하라 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유사한 사건에서 그런 식으로 견해를
달리하셨다면은 결국은 이건 뭐 장님 문고리 닦기식의 재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거는 판결도 법도 뭐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매우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1심에서 유죄가 되고 추가된 사람이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송도환 전 헌법재판관, 민변의 최봉호 전 회장, 백성은 전 회장, 나성철 전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 등이 또 추가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1심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1심에도 아주 호화롭게 꾸렸어요. 그래서 1심에는 이재명이 큰 높음 2개를 갖다가 이제 동원해 가지고 또 꾸렸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을 좀 여기 명단을 보면요. 화우의 변호사가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웅, 그리고 하지인, 신성현, 이태영 등 모두 1심에서 9명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또 완전히 전 대법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또 이 이 민변 회장 등 이 라인으로 쫙 깔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변호인단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자, 지금 보셨을 때 이 정도의 변호인단이라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봤을 때 이제 딱 처음에 이제 화우 이제 이거 뭐 일반적인 이제 그 포괄적인 어떤 이제 변호를 이제 화우에서 맡고 이제 말씀하신 법무모임 평산 이제 그 문제 강찬호 검사장이 있었다는 그 소속되어 있는 그 평산 같은 경우가 평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전관 검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법인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항소심, 상고심에 올 때가 올라갈 때마다 그 급에 맞는 이제 뭐 고등법원, 대법원 경력들이 있는 이제 전관 변호사들을 이제 선임했을 때 이거는 딱 보면은 이재용이나 이제 최태원 같은 딱 재벌 회장급이 어떤 이제 그 사안을 맡게 되면 그 제가 그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변호인단 딱 구성 원칙이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 재벌 회장급 정도로 가게 되면은 최소 한 10급당 변호사 보수를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뭐 경기도 지사니까 만약에 이걸 또 대가 없이 어떤 변호사의 또 돈을 받았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한 신급당 아무리 정말 적게 잡아도 10억 정도는 최소 10억 정도는 되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그냥 적당히 받는다 하더라도 돈을 줬다 하더라도 2-30억은 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그 재산이 1억 6,500인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출된 것도 드러나지 기본 않고. 2-30억. 저도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고, 심지어 이재명의 무죄 입건 법무법인에 대장동 투자사 전 대표가 또 근무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MSBT라고 뭐 영화배우 박중훈이 관련 그 MSBT잖아요. 그래서 차병원 그룹에 있다가 MSBT 퇴사 있다가 이재명 변호했던 LKBN 파트너스라는 회사, 이 법무법인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뭐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법인. 그러니까 대장동 투자사 대표를 하다가 그 LKBN 파트너스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만배가 김만배는 저기 머니투데이에 있었지만은 솔직히 보면 아주 인류 언론의 법조팀장이나 뭐 출입 기자는 약간 이류급에 해당되는 언론사 법조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검사들하고 더 술을 많이 먹고 더 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인류 애들은 좀 바쁘기도 하고 좀 자존심도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만배 같은 경우에 지금 성균관 대학을 나왔죠. 동양철학을 전공했대요. 근데 법조팀을 갔는데 이번에 그 보면 성대 마피아들, 법대 마피아들이 다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천대유와 저 천화동이네. 거기에 쭉 라인업이 깔린 게요. 그런데 김만배가 법조 출입을 오래 하면서 법조팀장까지 하면서 판사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다녔다. 근데 김만배의 위치를 보면 저 화천대유에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내가 가닥이 좀 잡히는데 화천대유라고 이제 이재명이 민관 합동 개발을 하기 이전에 2009년부터 민간에서 해먹겠다고 따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끌이다가 뭐 하던 회사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남욱하고
이번에 갖다 준 정영학 네네. 회계사가 그게 핵심으로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이 민간 안 돼 하는 바람에 민간 개발하겠다고 땅은 사놓고 곤란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땅을 52%가 샀대요. 네네. 저축은행 돈도 좀 떼먹었더만. 네네. 저축은행 망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땡겼다가 부산저축은행.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이 네가 해먹는 것도 우리가 방해하겠어 하고 자기들이 가진 땅을 가지고 소송 내고 개기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이게 뭐 이명박까지 제가 어떻게 확인됐으면 안 됐으니까 어떤 이러저러 이제 이재명 쪽의 얘기에 따르더라도 어쨌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거는 뭐 LH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뭐 압력을 행사했다. 어쨌든 뭐가 어쨌든 그거 사실 관계없이 LH가 나중에 손 무언가 하여튼 민간 쪽에서 이거를 해먹으려고 덤벼드는 생각이 다 있었고 짜여졌고, 그다음에 이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부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김병량 전 시장에 의해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이가 시장이 되면서 이제 크게 해갖고 예, 사업들 다 취소해 버린 거죠.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 따르면 좀 더 공격적 이익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고 나쁘게 보면은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여러 분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이제 이 땅의 부지에 개입했던 그 부지 매입을 이제 진행했던 남욱이나 뭐 이런 정회사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그 분한테 뭐 돈을 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와 나싱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조정을 좀 해줘서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약간 이 일을 맞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어떤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 김만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욱과 정영학이가 자기들이 가진 땅 소유 지분을 가지고 52%를 매수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끝까지 개기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끝까지 개비고 소송 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사업처럼 한 10년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은 자기는 두 번째 텀에 이 사업을 끝내고 네. 이걸 성과하고 뭐 또 재미로 그렇죠. 이제 도지사로 나가서 도지사 좀 하다가 대선 나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곤란하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안 되게 시간을 끌 수는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소송이 당해가 300억 물어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위에 그 주차장 부지 쪽에 네. 그 민간으로 하던 사람들이 소송을 내가 네. 성남시가 298억인가 물려주라고 네.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소송을 끌면 네.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밀어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공원이라서 괜찮은데 이건 아파트인데 네. 소송이 진행 중인 걸 밀어버릴 수는 없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과 성남시의 이재명의 대리인격이면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잘하고 남욱이 성대 났죠. 그렇습니다. 법대. 자, 서강대 나왔어요. 서강대입니까? 네네. 예. 그러면 여기 김만배는 이 성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성대 변호사들이 몇 명 있더만요. 그렇죠. 정성현이나 네. 강찬호도 성대라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이 이 김만배가 서게 되면서 남욱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남욱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자살하자는 식으로 예. 동반 자살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살자. 그렇죠. 이제 이게 같이 살자는 쪽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들 이재명이 갖다 취소하고 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을 그냥 신뢰할 수도 없고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체가 뭐 그런 편판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언가 누군가에서 신뢰가 서로 양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움직여줘야 이게 뭐가 딜이 성사가 되는 건데 딱 그 역할에 김만배가 적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그렇죠. 밑 회사를 관장하니까 그렇죠. 남욱이나 정영학이도 그래 좋다. 김만배가 하는 거는 우리도 응할 수 있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 집은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럼 화천대유에 직접 넣으면 남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렇죠. 부동산 하는 브로커들이 네. 들어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천하동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야기 됐을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분을 챙겨줘야 될 사람이 좀 많다. 그렇죠. 그거는 각자가 다 내놓을 그 동의를 하냐. 그래서 차명 지분을 해서 한 반쯤은 내놓겠다. 네. 뭐 그런 동의가 되니까 이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김만배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물론 장기판에 말에는 불과하지만 그래도 말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차나 호송들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김만배가 배신을 안 때릴 사람이고 그렇죠. 이쪽에서도 김만배는 갈 수
있었다.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도 수원이 집인데 이런 부동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자를 하면서 쫓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아 김만배가 적임이구나 이래서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유동규가 700억이 자기 지분이다 내놔라니까 김만배가 선뜻 동의했는데 네. 진짜 유동규한테 700억을 줄까요? 유동규를 보고요? 뭐 말이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유동규는 그 말 중에 좀 위에 있던 말인데 네. 말한테 700억을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유동규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리하기로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걸 포함한 내 것까지 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혁 회계사도 그렇고 이제 뭐 한 뭐 600 몇 억, 뭐 1000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이게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뭐 공정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뭐 M&A라던가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이럴 때 이제 딜을 이제 성사가 돼서 일이 나오면 이제 아주 많이 받으면 한 20%, 평균적으로는 5 내지 10%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가 한 1000억을 자기가 이제 그 법인 천화동인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아봐야 한 200억이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비용 같은 거 다 제한 다음에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 한 20% 정도가 그 사람의 몫인 거지 나머지는 당연히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유동 그 무슨 저 공기업의 무슨 그 기획실장 따위가 무슨 700억의 몫이 제가 오늘 있다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만배가 순순히 남욱한테 그래서 700억을 챙겨줄게. 그렇죠. 액수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450억에서 그렇죠. 좀 많이 벌었어 시행해서. 네, 네. 시행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저거가 봤을 때 한 3, 4천억 벌 줄 알았는데 시행까지 포함하니까 8천 몇백억, 9천억 가까이 벌었다니까 좀 올랐다. 그래서 이제 더 올려준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그런 정도를 순순히 조율하고 할 것 같으면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유동규는 수거먼이고 네. 김만배는 대행 관리인 역할을 그렇습니다. 이 화천 대유 사업에 네. 수행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파견돼서. 네. 그러니까 마피아의 업장, 네. 카지노 업장의 사장이 김만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수금하러 온 마피아가 유동규. 유동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두고 한 코너씩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남욱이고 박영, 뭐 남욱, 장영혁에서 뭐 이제 뭐그 정말 뭐 뭔진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개평 받은 사람이 박영수고 예. 곽상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실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을 건데 굳이 김만배가 직접 저를 만나러 다닌 게 대법관 네. 권순이를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위로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해서 권순일 쪽에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가 권순일을 8번을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세간의 의혹처럼 이 모든 이제 그런 부패의 어떤 그 결정판이 이재명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또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번 대장동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계속 기획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뭐 대선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돼버리면 대통령의 출마 자체가 완전히 날라가. 차단당하고 향후 어떻게 정치적으로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이 이재명이나 대법원 판결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김만배 뭐 따르면은 뭐 대법관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뭐 여기저기 무슨 이발소도 들었다는 뭐 이따위의 헛소리까지 할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사건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그 바쁜 와중에 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가지고서 얼마를 나눠야 되고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사람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권순일 대법관을 약 1년 남지 않은 기간에 8, 9번을 만났다는 거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섭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전까지 뭐 돈을 뭐 얼마 남기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이재명과 관련된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변호사들이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접촉을 했겠죠. 그렇죠. 권순일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가 별도로 만나러 다닌 것은 결국은 김만배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이미 화천대유 사업을 성공시킨 돈을 엄청나게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가 할 일이 별도로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김만배가 예.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서 무언가 확인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무리한 방법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화천대유로 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화천대유에 김만배와 권순일이 왜 만났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따져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명백한 이게 진짜 사법농단입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지금 법원행정처에 있는 예. 법관들이 예. 뭐 이러저러한 인사 문제 등으로 해서 이제 예. 사법농단이라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뭐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그게 문제라는 거가 무관한 게 정말 이번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김만배 이 법조 브로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사법농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저희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